예측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좀 어떻게 했냐면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는 투자 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어요. 아,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는 투자. 자, 아까 말씀해 주신 사이클. 예.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다면서 예. 4년, 10년, 17년. 이거 뭐예요? 아까 가전이 대표적으로 4년 사이클이에요. 네. 이제 뭐 올림픽 주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 재고가 많아졌다가 줄었다 많아졌다 줄었다 하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가전 같은 경우는 이 교체 주기가 대략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가 줄었다, 많이 샀다 줄었다. 뭐 자동차도 뭐 많이 샀다 줄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전에 많이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그랬었고 갑자기 기술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TV만 봤는데 TV만 보지 않고 거실에서 TV 보고 집에서 컴퓨터 있고 그러면서 사이클이 한번 업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더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더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PC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럼 TV 보면서 PC 있으면서 스마트폰까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더 늘었죠. 근데 이 다음번에 이제 클라우드 수요도 터지죠. 자율주행 수요 터지죠. 이러면서 4년마다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올림픽이 있는 해 때 많이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게 그렇게 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4년 사이클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0년 사이클이 가장 많이 볼만했던 것 같아요. 10년 사이클 아까 말했던 대로 기업의 설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경기 민감주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해당하거든요. 뭐 이제 자동차 아니면 뭐 이제 화학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보통 10년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자리가 7인 해가 보통 제일 좋았더라. 보통 끝자리가 3인 해가 나빴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년 파동을 또 가져가는데요. 2007년에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2017년은 오르긴 올랐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올랐었고 그럼 2027년은 10년 파동도 있지만 20년 파동이 같이 만나는 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경기 민감주들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죠. 마지막 17년. 17년은 건설 주기라서 조금 달라요. 이제 그래서 2017년에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들은 안 올랐었어요. 그럼 건설주가 언제 시기였었냐면 2007년이었었어요. 2007년에 모든 게 다 좋았었어요. 뭐 건설 좋고 아까 설비 투자도 다 좋고 사이클이 만났기 때문에 좋았다가 다시 흩어지는 건데 17년을 다시 더하니까 2024년이 나옵니다. 2024년에 과연 건설이 좋다고? 저도 좋다고?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은 10년 주기인데 3년이 바닥인 거고 건설은 또 4년이 좋다라고 하고 끝자리 4가 좋다라고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여기서 쌤쌤을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보통 건설이 좋을 때는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그리고 여기에 철강주, 뭐 시멘트주, 건자재주 이런 것들이 보통 좋긴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악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연준, 금리 인상, 중국 이제 봉쇄 정책,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기도 있었고 마지막 남은 한 개는 원달러 환율 정도인 것 같아요. 아, 환율은 자동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환율이 문제가 돼서 지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환율이 동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악재가 너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 그냥 달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위기 상황에 달러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 금리 인상기에 채권으로 갈 것인가? 금리 인상기에 주식으로 갈까? 부동산으로 갈까? 이제 위기가 해제되더라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안 갑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가요. 그리고 선진국도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신흥국으로 가요.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 위험이 사라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공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탐욕 쪽으로 가겠죠.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흥국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니까 신흥국 투자 붐이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1,200원 이상으로 오래 있었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쵸. 보통은 1,200원 찍었다가 다시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또 겹치는 거예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도 7주 연속 음봉이 이렇게 길게 된 적이 없었다. 글로벌 경제가 지금 위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환율도 놀래가지고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제되고 나면 다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길어진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는데 길게 갔고
했고 예, 상하이 중국이 봉쇄고. 봉쇄 정책을 할 줄 몰랐는데 했고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길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엔데믹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원숭이 두창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예측 불허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측 불허의 일들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이제 2,600 뭐 지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모든 걸 반영한 지금의 증시 가격은 지금 이때는 사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그냥 관망해야 되는 건가요? PER이 문제인데요. 네. 지금 다 사도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PER이 저렴하니까 사도 된다. 근데 그 PER은 지금처럼 경기가 괜찮은 수준에서 PER인 거고 여기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기업의 수익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PER이 10배인데 갑자기 경기가 침체가 돼서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은 PER이 20배가 됩니다. 그러면 비싸졌죠. 그럼 지금 가격이 꼭 싸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안 올 거다라고 보면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되는 거고 온다라고 보면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이거를 예측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방금 말한 대로 변수들이 순수하게 경제만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신냉전주의로 가는 것도 처음 봤고 뭐 질병이 갑자기 끊임없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처음 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예측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좀 어떻게 했냐면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는 투자 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어요.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는 투자. 굉장히 뭔가 구미가 땡기는데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전쟁에서 제가 전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보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유리하다 싶으면은 전면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게릴라전을 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게릴라전을 할 때라는 거죠. 게릴라전을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여기서 알토란 같이 차곡차곡 수익을 좀 챙기고 있다가 이제 좀 더 침체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전면전을 준비하는 거죠. 증시에서 게릴라전. 뭔가 단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뭐 샀다가 팔았다, 뭐 전문 용어로 숨었다가 뭐 이렇다. 숨었다가 전문 용어로 치면 이제 뭐예요? 특정 섹터. 네네. 특정 섹터 아니면 스몰캡.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은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뭐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던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들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코카콜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뭐 이런 기업들은 호황이 오나 불황이 오나 어쨌든 콜라 매출은 별로 안 떨어지는 거고 콜라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건강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제로 콜라가 터지면서 그렇죠. 신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트렌드. 제로 콜로나는 몸에 안 나쁜 걸까요? 그냥 덜 나쁜 걸까요? 제가 제로 콜라를 좀 먹게 했는데 그냥 하루에 한 통씩 먹어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칼로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 음식을 땡기게 만들어요. 제로 콜라를 먹으면 제로 콜라로 끝나지가 않아요. 단 게 빠졌으니까 단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러면 콜라를 이만큼 먹었지만 살이 안 쪘으니까 치킨을 한 조각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약간 플러스 콜라 느낌인데. 그렇죠. 코카콜라는 아니고. 네, 근데 이 제로 칼로리 뭐 이런 음식들에 대한 또 괜찮아졌고 뭐 대표적으로 뭐 뷰티 같은 것들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뷰티 시장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엔데믹이 있든 없든 간에 뷰티 시장은 원래 잘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뭐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도 보면은 뭐 당장은 뭐 이제 엔데믹 때문에 그 영화관으로 극장 개봉하는 게 많아지면서 조금 좀 주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지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제 컨텐츠의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옛날처럼 특정 나라에서 개봉해가지고 나오는 수익보다는 OTT로 해서 더 크게 버는 사업 시스템이 더 매력적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OTT 관련 사업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OTT, 뭐 코카콜라, 뷰티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꾸준히 좀 사모아가 있는 주식 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는 뷰티예요.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모든 섹터를 다 다루고 싶지만 저도 시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요새는 뷰티에 좀 빠졌어요. 뷰티에서도 어떤 종목인가요? 뭐 LG생활건강을 거기 주가 진짜 많이 빠졌던데. 중국을 건드리면 안 돼요. 중국이 빠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리스크가 살짝 생긴 게 지금 IPEF 지금 이제 그거를 가입을 했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조금 더 한 발 더 내딛는 정책을 많이 냈어요. 그 과정에서 뭐 아까 같이 뭐 배터리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뭐 나중에 철강이라던가 원자력이라던가 이게 수혜를 보는 업종들도 생기긴 하겠지만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에 그 아픈 기억이 한 번 있죠.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에서 보복을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럼 이번 상황에서 약간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뭐 상하이 봉쇄 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도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잘해서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잘 팔아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과 달라요.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자체 브랜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브랜드들 아니면 뭐 유럽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 이런 것만 쓰다 보니까 단순히 한국에서 잘 팔고 한국에서 좋은 화장품이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리트가 좀 사라졌군요. 예.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코로나가 끝나고 뭐 봉쇄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갸우뚱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럼 뭐 어디가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다시 이제 보면은 뭐 중국을 좀 피할 수 있으면서도 뭐 뷰티 시장 같은 경우는요, 뭐 성형이라든가 뭐 이런 시장들을 보면은 미국이 1위고요, 2위가 브라질이고 3위가 중국이에요. 그럼 1위, 2위 쪽으로 뭐 수출을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성장을 많이 하면서 중국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뭐 기업을 특정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제가 아까 스몰캡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거를 수출하는지 정도는 얘기해 줘야죠. 종목은 얘기 안 그 하고. 말하면 딱 기업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니, 둘 중에 하나니까. 자, 한 개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은 네네. 예, 리프팅. 리프팅. 예, 뭐 그 리프팅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보고 있어요. 리프팅을 예시로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리프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글로벌 나스닥에도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인모드라는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쵸. 뭐 그 외에 뭐 여러 회사들이 더 있습니다. 코스닥에도 이런 회사들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ROE가 굉장히 높아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외로도 수출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팔게 되면은 프린터 사업이랑 똑같아요. 기계를 팔면은 뭐 피부과에 기계를 팔고 나면은 피부과에서 이걸 사용할 때 칩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칩이 소모품인 거예요. 이 소모품을 계속 사서 써야 돼요. 네. 그럼 나중에는 처음에는 기계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칩을 팔아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글로벌 회사인 게 이스라엘 본사가 있었던 인모드라는 회사가 가장 이제 나스닥에 있는데 여기가 PER이 1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성장률은 높은데 PER이 12배. 그리고 뷰티라는 게 과연 끝날 건가 안 끝날 건가 봤을 때 트렌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괜찮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서로 또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게 되면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갓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나쁘지 않다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랬냐면 마스크를 이제 벗으라고 해요, 야외에서. 근데 사람들이 안 벗어요. 저도 못 벗겠어요. 초반에는 약간 눈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느꼈는데 제가 마스크를 꼈을 때만 해도 얼굴에 조금 자신감이 있다가 벗고 나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자 이렇게 하고 저는 그거 거리두기 해제되는 첫날부터 마스크를 벗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늘 거의 촬영장에 있으니까 마스크를 늘 안 쓰잖아요. 네. 거의 혼자 주로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면 쓰는 순간 너무 힘들어. 전 그래서 그 산책 같은 거를 코로나 시작되고 잘 못하다가 요즘에 산책을 거의 매일 하거든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었을 때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어색함을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로 이제 커버를 할까 했을 때 피부 관리, 뭐 화이트닝, 톤업, 타이트닝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리프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성형으로 갈 수도 있고,
화장품으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성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뭐 리프팅이든 뭐든 좀 받았나요?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체험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아까 논리는 약간 1, 2 커피 머신 같은 기계가 있으면 이제 사실 커피 머신 기계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잖아요. 그쵸, 싼 그쵸. 것들도 네. 많거든요. 네, 캡슐 커피. 근데 네. 캡슐은 계속해서 팔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훨씬 더 플러스가 나는 수익일 수 있는 모델이라는 그런 의미인 네.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가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얼마나 좋은가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를 보시고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전 가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진 구간이에요. 네. 지금 사도 될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럼 이게 5년 정도 지났을 때 계속 그 가격이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기업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빅테크들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항상 좋은 게 좋을 때는 모두가 돈을 잘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현금 빨대가 있는 기업이 있고 현금 빨대가 없는 기업이 있어요. 캐시플로 말하는 건가요? 예,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확실하게 자기 빨대가 있어요. 있죠, 있죠. 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클라우드라던가 쇼핑 이런 걸 통해서 빨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 강한 빨대인 줄 알았는데 이 빨대가 생각보다 강한 빨대가 아니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경쟁자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돈 주고 듣질 않게 되네. 구독이라는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 걸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툭 내려앉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게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당장은 우리가 이제 좋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구글이라던가 애플이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확실한 빨대가 있는 기업은 나쁘지 않다라 봐요. 확실한 빨대. 지금 그걸 구분한 게 확실한 빨대가 있는 쪽은 구글, 애플, 아마존 아닌 쪽을 넷플릭스, 메타로 보시나요? 그렇게 보는데 대신에 또 PER이 그만큼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15배거든요. 지금 넷플릭스라던가 메타라던가. 그러면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닐까.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우리가 봤을 때 컨텐츠만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플랫폼을 구글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애플은 이미 벌써 하고 있고 아마존도 하고 있고 디즈니도 하고 예, 있고. 내가 플랫폼을 가진 데에서 그러면 우리도 뭐 영화, 드라마 볼 수 있는 컨텐츠 플랫폼 하나 열어줄게요. 쿠팡도 했죠.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입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거를 컸으면 빨리 다른 플랫폼도 확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죠. 아니 구글도 경쟁자가 사실 냉정히 말하면 없잖아요. 예. 애플도 없잖아. 예. 테슬라도 사실 없잖아.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디즈니 뭐 우리나라도 왓챠 뭐 기타 등등 네. 어쨌든 우리 그 정도 경제급은 아니지만 네. 사실 디즈니는 충분히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독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소장님께서 내가 산다면 넷플릭스를 사고 아들에게 사준다면 구글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약간 이유배반적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경고성인 단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넷플릭스를 삽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은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700달러 찍었던 게 네. 뭐 한 180달러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다시 700달러가 된다라고 하면은 4배가 오르는 주식이구나. 라는 게 보통 아빠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는 안전한 거. 안전한 거. 안전한 거. 5년, 10년 동안 손 안 대도 안전하고 꾸준히 갈 만한 걸 사주게 되다 보니까 이 수익률은 낮더라도 좀 방어적인 걸 많이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좀 다르게 투자를 해주는 것 같은데 아들한테 사줄 걸 사줘야 됩니다. 자기도. 아들에게 사줄 거는 구글을 사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그쵸. 네. 내가 산다면 넷플릭스 사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말라는 뜻이었군요. 변동성의 끝을 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야수는 뭐냐면 예전에 보면 뭐 TQQQ라고 해서 나스닥 3배에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야수가 아니라 네네. 진짜 쿠팡을 산 사람들이 야수다. 왜냐하면 TQQQ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는 있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데 쿠팡은 정말 끝도 없이 떨어졌어요. 40몇 달러에서 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과연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오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9달러에 사서 지금 일주일 만에 1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야수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오라고 하는 주식들을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의 테크주 중에서 지금 방금 전에 구글, 애플, 아이폰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딱 정리해서 미국 테크주는 워낙 글로벌 시가총액이 예. 큰 종목들이니까 뭐 사야 됩니까? 저는 그 중에서는 구글이 낫다라 보죠. 구글 예. 또 그 다음이 이제 뭐 애플 정도? 네. 예. 그리고 구글, 애플 다음으로 하자면은 네. 굳이 꼭 더 늘려서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더 하자고 하면 이제 스타벅스 정도? 스타벅스는 왜요? 스타벅스는 너무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애플만큼 매력 있다 생각하는 기업은 스타벅스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중국이라는 데서 커피 산업이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커피를 더 많이 마실 수밖에 없다.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 우려라든가 노조라든가 뭐 여러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는데 차라리 저는 그건 거죠. 차라리 악재가 한 번에 터진 게 낫다. 이왕 한 번에 다 끊어놓고 가자. 그러면은 악재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놓고 나면은 이제 한동안은 터질 악재도 없습니다. 그럼 그 악재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CEO를 봐요. 하워드 슐츠가 다시 들어왔어요. 하워드 슐츠가 원래 스타벅스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해결해줬던 구원투수인데 이번에도 해결할 것이라 보는 거죠.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나서 하워드 슐츠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서 커피숍 산업은 계속 성장할 산업이고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고 인플레에 강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게 되나 보니까 GDP가 늘어야 커피를 사 마셔요, 카페에서.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렇죠. 동남아가 그 전에 있는데 우리 과거 생각하면 종이커피 마셨죠. 그렇죠. 맥심 타 먹었죠. 근데 베트남도 그렇고 베트남만 가도요. 예전에는 베트남도 이제 뭐 G7이라든가 약간 믹스를 많이 먹다가 네.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는 게 늘었어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 본 거죠. 근데 또 경제 충격이 없다면 테슬라를 또 사기를 바란다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말할 수가 없는 주식인 거죠. 네. 경기 침체로 간다라 그러면 PER이 100배가 넘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인 거고 반대로 경기 충격이 없이 여기서 이제 상승 모드로 쭉 대세 상승기 뭐 몇 달 동안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라 그러면은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터뜨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기차 산업에서 이번에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한 업체가 테슬라입니다. 고객이 어쨌든 나는 올려도 산다라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이폰, 테슬라가 공식이 똑같아요.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커피가 먹고 싶어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먹고 싶어. 그쵸. 스마트폰 갖고 싶어가 아니라 아이폰 갖고 싶어. 전기차가 갖고 싶어가 아니라 테슬라 갖고 싶어. 그러면 가격을 조금 올려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재값 인상 반영을 충분히 해도 상관없다. 근데 캐파를 되게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캐파를 빠르게 늘리니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전에 태양광 산업 때 보면 중국의 회사들이 캐파를 급속도로 늘리면서 경쟁사들을 다 몰락시키고 자기들만 높은 마진율을 구가했었거든요. 지금 그거를 테슬라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전기차 산업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아시아에다가 공장을 더 기가 팩토리를 더 늘려나갈 건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인도네시아가 유력해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니켈 뭐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제 기지를 세우게 될 거고 인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가 팩토리는 계속 늘어나고 생산은 늘어나는데 고객들은 사줄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생산만 늘리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한동안은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종목 상담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사는 재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이미 예. 강자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예. 명씩. 그리고 비싸게 사는 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집, 아니면 이제 자동차,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예. 있을 텐데 이 자동차 측면에서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은 확실히 자동차일 것 같거든요. 저는. 자동차 측면에서 그리고 그 두 축이 어쨌든 전기차랑 자율주행차인데 그 둘 다에서 1등을 달린 거는 테슬라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이 주가가 지금 1200달러 갔다가 지금 600달러 후반인가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저는 어차피 구글에서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아, 유튜브에서. 네. 달러가 들어오면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테슬라를 조금씩 내 삶에 부담이 안 되는 정도에서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나쁘지 않다라 보는 게 PER이 2020년에 1000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져서 89배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PER은 내년에 또 떨어져요. 이게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PER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2년만 지나고 나면 PER이 한 20 몇 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 보는 거죠. 넷플릭스가 그랬었어요. 2년 전에 2020년에 PER이 포워드 포로 했을 때 87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나니까 PER이 주가도 떨어져서 그렇지만 PER이 15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성장주를 우리가 말하는 제조업 가격에 사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테슬라 1000배, 지금 뭐 89배 있잖아요. 1000배 시대에도 우린 테슬라에 투자했는데 89배 시대에 왜 테슬라 투자를 무서워해야 하는가?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나면은 그렇죠.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라 생각하는데 네. 브랜드의 가치를 한번 다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회사 하나를 생각하면 기슬라, 기아가 되게 매력적인 사업인 게 현대차가 기아도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아를 아예 전기차 전문 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내연기관 다 종료시키고 그리고 현대차가 뭐 이제 모빌리티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수소라던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럼 기아는 완전 순수 전기차 회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보면 화성에도 뭐 짓고 있고 지금 뭐 eGMP라 그래가지고 아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유럽이랑 북미에서 되게 잘 나가요. 기아차, 전기차들 보면.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현대차가 한번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아는 이제 테슬라랑 맞대응할 수 있는 이제 경쟁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즐거운 상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기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저는 테슬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네요. 어쨌든 테슬라를 이제 투자할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경기 침체. 네. 조심해야 하는 건 확실한 거니까 여러분 또 저희 농담 같은 질문을 종목 상담은 너무 또 진지하게 받은 김 작가가 지금 테슬라에 올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주식 운용하는데 그러면 소장님도 어쨌든 올해는 계좌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솔직히 좋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고민이 드세요?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락장에도 제가 이 금액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만 투자해도 심장이 두근두근한 사람이 있고 5억을 투자해야 심장이 두근두근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점점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정도까지 투자했던 적이 없는 금액을 투자해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불안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안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저기 한국 주식만 하면 솔직히 안 불안했을 건데 미국 주식도 같이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힘들어요. 싸움으로 빠지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나스닥 빠져, 한국장 빠져. 예,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줄기 시작하고 예, 자꾸 머리도 좀 비어가는 것 같고 예, 막 이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계속 견뎌낼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유튜브로서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사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저는 어차피 시장이 상승한다고 돈을 더 버는 건 아니란 말이야.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어쨌든 직업이 유튜버이고 재테크 쪽이니까 시장이 어쨌든 하락하면서 계좌가 마이너스 난 분들에게 과연 내 영상이 도움이 되고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요즘에는 약간 좀 회의감도 살짝 들고. 근데 이 하락장에서 원래 할 일이 더 많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 안 하더라도 빨리 오를 주식에 더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장을 맞이해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 바뀌는 거죠. 이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시장이 내려앉으면 종목 상관없이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 무너지는 건가? 하락장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일 것인가? 그러면 하락장에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대체 왜 잘 버티는 걸까? 이 사람들이 더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때 고차원적으로 한번 문제 해결을 겪은 사람은 다음 상승장, 다음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스스로 리미트를 걸고 투자하겠죠. 상승장인데 너무 수익률만 쫓으면 안 돼. 안전마진은 걸고 들어가야 돼. 뭐 배당이라던가 뭐 저퍼라던가 이런 걸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또 하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미리 대비해서 하락장에도 강한 포트폴리오들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가게 되는 거겠죠.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겸손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안 한 사람들은 다음 불장에서 또 돈 먹고 돈 먹기다 하면 또 들어와 버릴 거예요. 그러면 돈을 또 잃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의 수업료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업료가 좀 수업료 이상이 나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업료로 집 한 채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고민해서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시간의 문제지 집 한 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영향 많이 가죠. 어떨까요? 우선 주식에 대해서 네. 솔직히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글로벌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만 보면 되거든요. 주식은?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다른 거고, 다만 뭐냐면 증권 수사 그게 팀이 다시 생겼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테마주라던가 작전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몇 배 먹겠다, 막 이런 것들을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 수혜를 봐야 되는 주식들이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 봐요. 이제 정권 초기에는 물가를 좀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정권 초기고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기업들을 불러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합시다.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물가를 올리지 마라. 가격, 판매 가격 리미트를 걸어주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다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을 내더라도 좀 이번에는 고통을 분담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반항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정권에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 수혜를 봐서 계속 무한정 가격을 올릴 줄 알았던 기업들이 가격을 못 올리게 되니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최근의 사례로 하나 보면은 건설주들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건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해도 심하게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다면서요? 뭐 제가 예전에 그 꼬마 빌딩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2017년만 해도 평당 400이었다가 작년에가 평당 600달러 했었다가 올 1월 달에 평당 800달러 했다가 올 3월 달에 평당 850, 올해는 뭐 그냥 뭐 평당 뭐 900, 950, 뭐 1000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걸 지어서 팔았을 때 과연 마진율이 제대로 나오겠냐라는 두려움인 거죠. 이 속도로 물가가 올라가면 2년 뒤에 내가 과연 수익이 날까?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자, 분양 가격을 더 올리자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그게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라는 또 얘기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잘 팔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마진도 줄을 것 같고 판매량도 줄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공실도 떠안아야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짓느니 안 짓는 게 낫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게 분양 물량 연기가, 지방은 75%를 분양 물량을 연기를 해버렸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건자재 회사들은 여기서 가격을 충분히 올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를 한대요. 그럼 건설사도 힘들고 건자재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진 거죠. 아마 이게 한 타이밍 쉬고 이제 내년에 좀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인플레가 꺾이거나 했을 때 그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주도 저는 되게 좋게 봤었는데 한 타이밍은 좀 쉬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꺾이는 신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부동산 공부도 좀 하셨잖아요. 했죠.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방이 너무 안 좋아요. 지방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글로벌 경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이 우리나라만 오르고 우리나라만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 시기 때마다 외국 나가서 알아봤을 때는 똑같이 올랐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도시도 못 살겠대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건 처음 봤대요. 그때가 우리나라 2017년, 2016년.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조금 약간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오르는 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라는 답은 글로벌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집이라는 걸 그러면은 또 제가 보는 거는 리스크 하나가 3기 신도시 물량이거든요. 네. 이게 몇 년 뒤에 동시에 한 번에 나와서 입주를 동시에 해버립니다. 물량 폭탄이 터지는데 그때쯤 되면 집값이 한번 잡힐 것 같아요. 확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무리하게 가격을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나는 꼭 서울에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가격으로 분양 단가를 싸게 나가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질 때가 나오거든요. 네.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타입을 고를 수도 있겠죠. 만약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서울, 인서울이라 그러면은 네네. 이자 부담이 감당 가능하다라 그러면 서울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는 게 네. 경기도랑 서울은 또 달라요. 경기도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3기 신도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데 서울 내에서는 공급을 터트릴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멸실 다음에 다시 공급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주택수를 한번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한번 또 올라가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거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신규 주택은 많지 않은 거고 멸실은 못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만약에 정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진다 하더라도 네. 한동안은 멸실 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던가 아니면 집값이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뭐 침체 이야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들리지만 내가 뭐 이자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아직은 사도 괜찮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